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김용삼 기자가 쓴 책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잠시 이 책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좀 설명이랄까요.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 10월 폭동은 정말 격렬한 폭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폭동 반란 3종 세트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용선 기자는 이 머리말에서 1946년의 대구 10월 1일 폭동, 48년의 제주 4.3 폭동, 같은 해 국군 제14연대 이른바 여수순천 지역에 있던 14연대의 반란, 여순 반란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궁극적으로는 해방정국에서 남한사회를 공산화하기 위해 좌익과 공산당이 일으킨 대사건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들어서 사건의 명칭에서 폭동, 반란 등의 용어가 사라지고 그 의미조차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11구 사건이니 4.3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세탁되었다. 사실 제주 4.3도 남로당의 반란 폭동이었습니다. 폭동. 불행인지 다행인지 반란 세력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남겨놓았다. 그중 한 가지가 반란이 발생한 다음 날 여수를 점령한 반란군과 반란에 합세한 좌익들이 인민대회에서 채택한 혁명과업 6개항이다. 내용은 이렇다. 오늘부터 인민위원회는 여수지구 행정기관을 접수한다. 이제 여순 반란이죠. 우리는 유일하며 통일된 민족적 정부인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우리는 조국을 미 제국주의의 통째로 팔아먹으려는 이승만 분단 정권의 분쇄를 맹세한다. 4.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민주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5. 미 제국주의를 위해 한국을 식민화하려는 현존하는 비민주적인 법령을 철폐한다. 6. 모든 친일 민족 반역자와 악질 경찰관 등을 철저히 차단한다. 대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김용삼 기자는 해방정국에서 남한사회를 공산화하기 위해 일으킨 좌익들의 참혹한 폭동 반란 3종 세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10월 폭동, 10월 1일 날 폭동이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요. 칠곡, 경산, 대구 주변으로 해서 그 다음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월, 영해, 영덕 이런 바닷가 지역까지 그 당시에는 글게나 읽었다면 모조리 좌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좌익이었다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좌익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식민지가 물러갔을 때 남겨진 이념의 공백지대 위에서 소위 시장경제체제나 자본주의나 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들은 도저히 어디 바늘 하나 꼽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적으로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식민지가 끝났을 때 남한사회 그나마 중학교라도 좀 졸업했다 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좌익에 경도되었죠. 그때의 좌익은 예를 들어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시장경제다, 전체주의다, 자유다, 인민주의다 하는 그런 이념적 어떤 구분 위에서 나는 사회주의를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회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당연한 명제로 주어졌고 기타는 전부 친일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 제국주의 해방은 당연히 사회주의적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스적인 소위 이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었죠. 특히 농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주작 사회주의 이런 말, 유교 사회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대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작업을 기초로 하는 하나의 촌락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고 촌락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 위에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주 착착 들어맞는 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말하자면 식민지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촌락공동체적 농촌사회주의 즉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남쪽을 제외한 아시아 즉 전부가 동구에 이르기까지, 동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산주의적 유혹에 강력하게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특히나 소련이라고 하는 유라시아 대륙 상단부 전부를 지배하고 있던 소련이라고 하는 강력한 공산주의 종주국,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이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련의 지도가 먹히고 소련의 어떤 뒤에 작전이 먹히고 소련의 세계 전략이 먹히면서 전 세계, 저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부가 서구 유럽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부가 사회주의를 향해서 사회주의가 당연한 하나의 그거라고 당연히 인류 문명이 가는 거다. 20세기는 당연히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는 세계관에 매몰되면서 농업 사회들이 오히려 말하자면 적당히 공업화된 단계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도 오히려 농업사회들이 바로 사회주의로 뛰어가는 사실은 뒤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농촌공동체적 세계관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사회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지 않은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사회주의적 충동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체주의적 강한 충동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북쪽에 소위 이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남쪽에는 이승만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이승만 민주정부가 지향하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이해를 못했던 그 당시 세계관을 그 당시에 그래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 미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다, 소련이라는 게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미국은 워낙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르고 소련이라는 게 무슨 어떤 나라다는 것을 정도 알고 있는 정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던 지식이라 해봤자 가냘픈 겁니다만은 그것이 있던 그나마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적이었습니다. 그 자들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벌였던 폭동 3종 세트입니다. 이 폭동들을 뚫고 이승만 정부가 탄생했던 겁니다. 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사고 경향이 이 사상적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사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심은 겉으로는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건 어린애들 속이는 거고요. 내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월 폭동 때 사건은 더군다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서 그날 대구로 번진 총파업, 공산당 쌀 시체데모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전날 10월 1일 오후 6시 경찰 150여 명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난데없이 대구역 부근 금정로
운수노조 사무실 2층에 있던 조선노동조합 대구지역 평의회 전평의 대구지역입니다. 누군가가 경찰 저놈을 죽여라 하는 고함을 질렀다. 이것을 신호로 하여 시위대는 경찰을 이중삼중으로 포위하고 집단 투석을 했다. 난데없이 날아오는 돌멩이에 정신없이 얻어맞은 경찰들이 응급결에 2층 노평 사무실을 향해 발포했다. 이때의 경찰 발포로 여러 명이 쓰러지자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고 아우성치면서 노동자들이 도망쳤다. 당시 경찰의 사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대구의 한 연탄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말룡이라는 사람 한 명이었다. 당시 사망했다고 알려진 황말룡, 혹은 이름이 황팔룡이라고도 했다는데요. 이라는 사람의 신원이 나중에도 확인되지 않아 과연 그가 사망했는지조차 확실치는 않다. 다음 날인 10월 1일 오전 8시 흰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한 대구의대, 현재 경북대 의대입니다. 학생회장 최무학과 의대생들이 시체를 떠매고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소위 시체 데모가 등장한 것이다. 미리 준비한 듯 흰 마스크에 실습용 가운을 걸친 의료인 차림의 학생들이 들것에 시체를 싣고 앞서 나가면서 경찰이 총으로 쏴 죽인 시체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충격적인 뉴스는 호소력을 발휘했다.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순식간에 흥분하여 시위대가 계속 불어났다. 대구에서의 시체 데모는 공산당식 선전선동의 백미에 해당하는 셈인데, 문제는 경찰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대구 의대생들이 들고 나온 시체는 전날 사망했다는 황말룡의 시체가 아니었다. 콜레라로 사망한, 당시 콜레라가 아주 창궐했다 그래요. 콜레라로 사망한 행여 환자 시체를 의과대학에서 실습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러 구를, 이것을 밤새 소독약으로 닦아낸 다음에 들고 나온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정원도 있다. 김계철이라는 자는 대구 사범학교 출신으로 10월 폭동에 가담했다가, 이 폭동입니다, 월북했으나 공산주의의 실상에 절망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다음 1994년 한국으로 귀환했다. 참 이런 귀한 자를 환영을 해야 됩니까? 환영하십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949년 9월 하순 한 선배가 김계철에게 쪽지를 봉투에 넣어주면서, 이 김계철 본인입니다, 대구의대 학생대표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 김계철은 봉투를 들고 가다 쪽지를 펴보았다. 시체 내구를 준비하라로 시작되는 메모였다. 쪽지를 받은 학생대표는 읽어보더니 옆에 있는 학생에게 되는가? 라고 물었다. 그 학생이 김군을 데리고 해부실로 가더니 약물에 담겨있는 시체와 붕대에 감겨있는 송장들을 보여주면서 본대로 전하라고 했다. 바로 이 시체가 대구 시위에 등장한 것이다. 경찰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둔갑된 사체는 공산당들에게 선전선동의 결정적 도구가 되었고, 흥분한 시위대의 군중심리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야기했다. 노조와 인민위원회 등 주동분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대구의대를 중심으로 대구 사범대, 농대, 각 중학교 학생들을 선동하여 약 400여 명의 동조자를 규탄했다. 흥분한 학생들은 미군정이 대구 시민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봉기하라는 성토문을 낭독하고 학교에서 몰려나와 시가행진을 벌였다. 오전 10시 15,000명으로 불어난 시위대가 폭도하여 대구경찰서 앞으로 몰려왔다. 시체 한 구가 시민과 학생 수만 명을 단숨에 폭도로 돌변시킨 것이다. 이 사건은, 대구 폭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이었던 박상희가 주모자급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한때 좌익운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죠.
이 대구 10월 폭동은 워낙 폭동이 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 군정이 투입되고 미군이 투입되고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경찰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구 폭동의 잔당들은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소위 남부군 유명한 지리산 빨치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 다음에 제수 4.3 사건이 터지고 여순반란 사건이 터져서 우리 김용상 기자는 이거를 해방공간에서 좌익들이 일으킨 폭동 반란 3종 세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주도는 좀 특이합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지금은 뭐 많이 나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뭐 중국인들까지 다 들어가는 정도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중국말만 들리는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순반란 사건은 군대에 파고든 좌익들이 일으킨 폭동 3종 세트입니다. 요즘 이 길거리에 보면 좌우가 나뉘어져서 참 우리들에게 다시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 대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 대립은 마치 얼마 전에 제가 잠깐 길에 나갔을 때에 어떤 연사였나요? 아니면 그 길거리에서 누가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 반대 반탁, 탄핵 찬성 친탁이었던가요? 반탁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위 이 역사성, 좌우 대립의 역사성을 저에게 다시 환기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 대립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잘 읽는가 하고 제 서가에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권, 2권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권, 이건 2권입니다. 꽤 이제 분량들이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안티테제로 재인식 이런 제목을 붙인 책입니다. 박지양, 김철, 김일영, 이영훈 교수가 엮고 많은 필자들이 이 본인들도 다 글이 있습니다만은 주익종 일본인들도 있습니다. 소정희, 신명직, 신영기, 에거트 카터 미국 한국학 연구소장도 있고요. 우정은, 유영익, 이만갑 등등,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 교수 등등 많은 분들이 필진으로 들어가 있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은 저희들이 학교 하여튼 80년대 초에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 또 그 전에 또 8억인가의 대화, 이런 책들은 소위 좌파 운동권으로 가는 교양받는데 아주 기본 텍스트요, 필수적인 교과서였습니다.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서가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꼽혀 있다는 책이고, 이 노무현의 세계관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운동권이 되어서 밤새는 줄 모르고 운동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노무현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이 노무현의 직접 언급을 박지양 교수가 머릿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민특위의 역사를 읽은 젊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불이 나거나 피가 거꾸로 드는 경험을 다 한 번씩 한다. 그 시대를 거꾸로 살아온 사람들이 득세하는 역사. 우리 현대사는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했다는 식으로 노무현이 평가를 했댔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 초반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말을 듣고 도저히 박지양, 김철, 김일영, 이영훈 교수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대응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좌익, 지금 뭐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촛불 시위를 나가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촛불 시위나 대통령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비판적인 대중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박근혜 탄핵이 되는 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다.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하고 박근혜는 무능하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최순실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탄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이다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의 집중적인 거짓말 보도 공세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 탄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가 관철되며 일반 민중들이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또는 무능한 권력자를 교체하려고 하는 소위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가 실현되는 프로세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정의하고 정의의 눈을 감고 있고 반민주적이며 그저 전통주의적인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적으로 우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어린애들은 하는 거죠. 근데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도 바로 그런 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사회주의로 갔어야 옳다. 사회주의로 갔어야 옳다. 자본주의로 간 것은 잘못되었다. 제조업으로 산업화된 것은 잘못되었다. 농업사회로 갔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공산주의로 자본주의로 간 것은 오류다. 공산주의로 갔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만일에 미국의 6.25 전쟁 개입이 없었으면 벌써 통일되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럴듯한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미국의 자본주의, 미자본주의가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해방전쟁을 방해한 것이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현실의 번영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얘들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현실의 번영은 존재하는 번영이고 그거는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갔어도 지금 번영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영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서 번영한 국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이 제가 진짜 결정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만일에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레일로 달리지 않고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주장하는 아이들, 촛불의 애들이 주장하는 세계관, 우리나라 좌익들이 주장하는 세계관으로 갔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북한이죠. 그게 북한이에요. 정확하게 북한이 갔던 길로 간 것. 북한입니다. 만일에 북한보다 조금 더 나아졌더라면 중국의 변방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중국의 변방. 아니면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정도. 베트남보다 모단 국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더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사는 베트남 정도도 안 되는, 베트남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워낙 쌀 농작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인구로 따져도 지금 남한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입니다만은 아마 통일되지 그 남쪽에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않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되었더라면 지금 아마 전체 인구도 4천만 명 정도 넘지 않았을 겁니다. 남북한 다 합쳐서. 가난이 아주 구조화되었을 거고 때만 되면 가난과 기아가 덮쳤을 겁니다. 굶주림과 가난이 아주 떼국물처럼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캄보디아 수준을 결코 넘지 못했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소위 문화혁명 같은 정말 무자비한, 지금 문재인이라는 분의 입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희정도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본인도 지금 무심결에 나온 얘기죠. 이때까지 보수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잘 해오다가 호남에 가서 뭔가 호남 분위기에 맞추면서 얘기를 하다가 말하자면 뭐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오늘 했는데요. 불쑥 튀어나온 거죠. 뭐를 쓸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길로 갔더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느냐. 정확하게 북한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재현이 되었거나 아니면 중국의 일부가 되었거나 아니면 글쎄요. 그랬을 겁니다. 참으로 천만 위험한 건데 지금 해방전후사의 인식 또 촛불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은 10월 폭동이 요구하는 세계, 제주 4.3 사건이 요구했던 세계관, 여순 반란 사건이 요구했던 세계관으로 갔더라면 대한민국이 훨씬 행복하고 좋은 국가가 되었을 거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바보이죠. 바보입니까? 바보들 아니고 저는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해를 합니다. 왜? 무지렁이 백성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무지렁이 백성들이 뭘 알고 세계를 뭘 알았겠으며 당시에 유진호, 제가 정규제 TV에서 종종 얘기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재헌헌법을 만들었던 유진호 씨가 유진호 씨만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재헌헌법에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등 웬만한 기업은 국영기업으로 한다고 선언했어요. 민간기업을 본 적이 없으니까. 국영기업으로 한다. 기업을 민간인이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민간인이 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국영기업 나라에 산다고 되어 있다. 무역에 대해서도 국영무역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국가가 어떤 개인들에게 허가해 줄 수 있답니다. 무역이 자유로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만 내면 누구든지 무역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무역도 국영무역이었습니다. 무역을 어떻게 개인이 하냐. 개인 대 개인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게 개인이 어떻게 그런 걸 한다는 말이지? 모르는 겁니다. 유진호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무역은 국영이었어요. 당연히 국가에서 무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무역은 국영이다. 그걸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 뜯어고치게 됩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를 다 구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하버드 프린스턴을 나온 최고의 지성인이었거든요. 공산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풍요롭게 자라서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던
사람들에게까지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구해 올린 겁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레일을 깔고 그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열차를 올려놓고 거기에 기관차를 달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달렸던 거죠. 열심히 달렸던 겁니다. 거기 위에서. 그 레일을 깐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럼 얘들 주장을 따르면 얘들 주장은 이런 거거든요. 자, 보아라.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또 미군의 앞잡이였던 이승만의 경찰이 없었더라면 민중들은 다 공산주의를 원했다는 겁니다. 얘들 주장은 대구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민중들이 원했다. 그런데 이승만이 짓밟았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턱도 없느냐?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자유와 평등을 내걸고 역사적인 참 불행히도 한국인이, 한민족이 세계사적 투쟁을 한국인들이 겪어낸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베트남도 그랬죠. 그런데 그 세계사적 경쟁, 세계사적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시장경제체제, 자유체제와 공산주의 평등체제가 대격돌을, 이건 뭐 지금 시내 촛불과 태극기의 격돌 정도가 아닙니다. 총 들고 싸운 거 아니에요. 대포를 쏘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요구한 거죠.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열전의 1년이 끝나고 3년 전쟁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모든 국민들이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 공산주의 하고 싶은 사람은 북한으로 간다. 공산주의 싫은 사람은 남한으로 와라. 대한민국으로 와라. 하는 처절한 목숨을 건 선택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살던 데서 보따리 짐을 싸고 자기가 원하는 체제를 찾아서 북쪽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남쪽으로 내려올 사람은 내려옵니다. 이렇게 갔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주로 우리 국내 좌익 교수들이 추정을 해서 최대한 많이 잡으면 30만 명입니다.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은. 실제로는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좌익들은 많이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싶으니까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그러면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얘들 주장에 따르면 없애야 되잖아요. 얘들 주장에 따르면 민중들은 사회주의를 원했다는 주장에 따르면 내려온 사람이 없어야죠. 아닙니다. 그 당시 북한 인구가 960만 명이었어요. 6.25 전쟁 직전에 9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려왔느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만 명. 일각에는 400만 명까지 내려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각에는. 지금도 이북 오도청 같은 데서는 400만 명이 내려왔다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당시 전쟁 전후의 인구 통계들 다 모으고 해서 잡아도 15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15대 1로 한민족은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무슨 이렇게 갔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세요. 아닙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무슨 그 당시 미 군정청에서 조사를 하니까 70몇 프로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국민들이. 사회주의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막상 북한에 인민위원회가 들어서고 김일성이가 나타나고 사회주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속았다 하고 대거 내려온 겁니다. 한국인들이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평등이 뭔지를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 뭣도 모를 때 미군 정청이 나와서 사회주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회주의로 가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전 국민의 한 70%가 사회주의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좌익들이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이승만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주의로 갔을 것이다. 아닙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6.25 전쟁이 나서 진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15대 1로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왜?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이 딱 들어서 하는 거 보니까 아차 이거 아니구나. 이게 사회주의여서 하고 다 돌아선 겁니다. 다 돌아선 겁니다. 불과 5년 만에 해방되고 5년 전쟁 나고 3년 지났을 때에는 15대 1로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겁니다. 흥남부두 철수 그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아차 이거 아니구나 속았다 하고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적어도 150만 명.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납북된 사람을 빼고 뭐 10만 명 정도. 15대 1로 한국인들은 자유를 선택했던 겁니다. 지금 이 풍요로운 가운데 젊은 애들은 또 농촌공동체적 사회주의적 경향성을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수구입니다. 그 수구인지 모르는 애들이 버글버글해진 거죠. 또 그 정교조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정교조가 그런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나쁘다고 하는 애들이 지금 학생의 80%, 90%라는 겁니다. 기업은 나쁜 존재다, 악한 존재다. 자동화 기업은 싫다. 80%, 90%. 이게 정교조 교육의 결과입니다. 정교조 교육의 결과. 참 큰일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면서도 그래요. 광화문에 촛불 시위하는데 뭐 북한이 답이다, 뭐 북한이 희망이다 이런 프랑카드도 있다 그래요. 참 무슨 잘 사는 집에 망나니가 하나, 예? 그 망나니들이 망나니들. 천둥벌거숭이들입니다. 그 제가 오늘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꺼내서 제 인식을 꺼내서 제목이라도 옛날에다 한 번씩 정독을 했던 책입니다만은 제목을 꺼내서 뒤적뒤적하면서 참 우리나라의 해방 공간의 갈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참 지금 또 그때처럼 자신의 짧은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리석은 세계관을 무슨 정의로운 세계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시대의 무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가 다시 조직이 되고 강력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이 소위 보수 지식인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요새는
제가 태극기 집회장에 나가보면 오히려 이 서 있는 청중들이 오히려 단상 위에 올라와서 열변을 토하는 연사보다도 더 지식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촛불 쪽에 있는 애들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거는 무식한 아줌마들이 나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이제 퍼뜨리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앞에 있는 천막촌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식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밤을 지새는 분들 중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소위 유식자들이 자기를 애국 활동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참 해방 공간이 생각날 정도로 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우리가 다시 지킬 수 있게 힘을 또 우리 정신이 더 분명해지도록 우리의 지성을 더 예리하게 다듬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